막말을 남발했을 뿐만 아니라 친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후보자인데 이런 것들 다 검증하고 제청한 것입니까? 네, 그런 문제도 스크린이 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체크하고도 통과시켰다면 중증의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니냐. 사이다 발언으로 대정부 질문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문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사안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죠. 먼저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진짜 총리께서 제청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여러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함께 논의했고 모든 분들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중에서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막말을 남발했을 뿐만 아니라 친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후보자인데 이런 것들 다 검증하고 제청한 것입니까? 네, 그런 문제도 스크린이 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언론들도 부적격자라고 지적하는데 제청을 처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의 대외 정책은 통일부 장관 한 사람의 의견으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자, 이낙연 총리와 야당 의원들의 기싸움 어제도 아주 팽팽했습니다. 여러 사안들을 놓고 논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논쟁이 큰 것은 이낙연 총리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 자, 저기 허만섭 차장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인력 풀이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해병대를 방문한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군복 입고 쇼 하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감염된 좀비라든지 하여튼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비하하고 이런 그다음에 박광자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그게 굉장히 어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제청을 했다. 그런 것들을 알면서 제청했다. 네. 근데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면서 제청했다고 네네.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현철 후보자도 뛰어난 업적을 쌓은 학자지만 김현철 후보자의 버금가는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쌓은 그런 통일부 장관에 할 만한 학자도 많고요. 김현철 후보자는 더구나 행정 경험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충분한 행정 경험을 갖춘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김현철 후보가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낙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만 두고 보면 이낙연 총리의 말은 그렇게 사이다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행정부의 수장을 뽑는데 최선이 아니고 차악을 뽑았다 이 말이거든요. 강선우 의원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살아오면서 쭉 선비처럼 자기 관리도 정말 잘하고 어떤 분야에 또 전문 지식도 굉장히 있고 또 행정가로서 능력도 탁월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런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경중을 좀 따져봤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김현철 후보자가 했던 그런 소위 실언이나 막말 같은 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결격 사유에 해당을 하느냐 그런 걸 좀 경중을 따져봤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따져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이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북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연구 실적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행정 경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진 않고요. 통일부 장관 시절 정책부장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북 협상을 하는 팀을 이끌었던 팀장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잘 해냈다는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따져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통일부 장관 후보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 운영의 철학을 이해를 하고 대북 정책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인가 그렇게 해서 무게를 좀 달아봤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게추가 아무래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대북 정책을 잘 이끌 것이다 쪽으로 기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면은 문제점을 지적해도 아마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 야당 쪽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장혜찬 평론가님, 야당에서는 그래서
아니, 그럴 거면 뭐 하려고 청문회를 하겠냐라는 식의 지금 입장이죠.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 청문 동의안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국무위원 8명에 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9명째 이름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사실은 청문회를 통해서 낙마하는 것보다 이 개인을 좀 아껴준다면 그 이전에 자진 사퇴 등이나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게 재기 과정에서 훨씬 낫습니다. 근데 청문회 아마 등장하게 된다면 이 금강산 관광 갔다가 피살당하신 고 박광자 씨의 아들 같은 경우도 네. 청문회에 직접 나와서 해명을 들어보겠다고 했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통과 의례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저는 우리가 평화를 추진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정작 그 국민의 생명을 잃은 일에 대해서 통과 의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더 큰 생명을 지키는 평화의 책임자, 통일부 책임자로 적정한지 네. 이 박광자 씨의 아들 앞에서 과연 무슨 말을 할지 네. 정부가 정말 이 학자로서의 김현철 내정자의 이 미래를 아끼고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싶다면 청문회 자리에 세우지 않고 재청을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이 후보자를 위해서도 더 나은 길 같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은 지금 대북 제재 유지를 지금 그 기조를 갖다 밝히고 있는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 남북 협력을 우선하는 지금 그런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조명균 그 직전 통일부 장관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로서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금 그 선정을 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하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요, 김현철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 뭘까요? 이낙연 국무총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불구하고 추천하셨다면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이 학자로서의 연구 실적 그리고 과거에 남북 협상에 임했던 현장의 경험 이것을 갖고 있다는 걸 높이 샀습니다. 다만 자유인으로 사신 기간이 길어서 언동에 때로는 지나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그분의 태도도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국민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번 개각에 대해서 도덕 불감증이다라면서 또 강한 비난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개각은 최악보다 더 나쁘다. 이런 것을 보여준 정말 경악할 수준의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다 체크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체크하고도 통과시켰다면 중증의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니냐. 만약 대통령이 또 이런 부적격 장관들의 인사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가장 거세고요. 그 나머지 또 후보자들 가운데 지금 좀 위기가 아니냐라고 거론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기 직전이죠, 지금 이 두 사람도. 저는 사실 처음에는 박영선 후보자가 그동안 지금의 야당 의원들과 감정에 날을 많이 세웠었기 때문에 네.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이 세금 지각 납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미 낸 세금을 사고 과정에서 다시 냈던 것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장남 같은 경우도 한국 나이로 22살인데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2022년에 군대를 가겠다고 공언을 했다고 해요. 네. 그때 가서 만약 군대를 안 가면 본인 스스로 이 어머니의 정치 생명을 끝내는 길이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뜻하지 않게 새누리당 출신이었던 진영 후보자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용산의 딱지 투기 의혹이 있잖아요. 이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한 7대 중과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더군다나 용산 참사라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해서 네.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용산 참사 조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많은 여러 국민들에게 상처를 남긴 사건 이후에 본인의 지역구인 용산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사전 정보라던가 위력을 발휘해서 이 1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게 확인된다면 네. 이것이야말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셈이기 때문에 네. 청문회 과정에서 진영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지금 고액 후원금 논란까지 일고 있어요, 강선우 의원님.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진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용산이에요. 그래서 네. 용산에서 내리 사선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용산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신 건데 그 용산 재개발 관련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재개발을 따는 데가 어디였냐면 2016년에 그 효성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 이제 재개발을 했던 그 바로 효성그룹의 A 부회장이 이제 500만 원 후원금을 진영 후보자, 그 진영 국회의원이죠. 에게 정치자금으로 후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진영 의원 측은 저 A 부회장 같은 경우는 고교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고교 동창이었고 친분이 있으니 당연히 이제 그 친구가 동창이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금을 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S모 대표라는 분이 계세요. 그 네. 용산구에. 근데 이제 이분도 한 4차례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고액의 이제 정치 후원금을 그 진영 후보자에게 냈던 그런 전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 후원금과 어떤 그 용산 쪽의 개발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하는 사업 간의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건데 네. 그 그 진영 후보자 측은 그 모두 다 정치자금법에 적법하게 받은 것이고 그리고 후원회를 통해서 이제 적법 절차하게 받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해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뭐 후원금을 받는 것, 고액이든 소액이든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절차만 거친다면? 지금 저 A 부회장 얘기. 그러니까 네. 어찌됐건 간에 지금 후원을 통해서 이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잘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무슨 뭐 뒤로 그냥 돈을 줬으면 불법 적시자금이 되는 그렇죠. 거고 후원을 통해서 자기 지인들한테 쪼개기를 했으면 쪼개기 이제 후원금은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 최고한도가 500만 원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후원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입금을 시켰으면 그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연설에 반발해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선거 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계신가 모르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이 말이 사실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답하세요.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답하고 나가세요. 자,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작심한 듯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콕 집어서 지금 비난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그랬죠. 때문에 선거법 개정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의 원내대표가 나경원 대표에게 이제 공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까봐 선거법에 반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답을 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심상정 의원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며칠째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과 행동을 두고 바른미래당에서도 불쾌감을 표시를 했군요.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의 양식 있는 행동을 믿는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 말은 바른미래당 내부의 보수 성향 의원들에게 선거제 패스트트랙 동의하지 말아달라는 SOS 요청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또 최근에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연일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구바른정당계 의원들 또 이현주 의원이나 김중로 의원 같은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마저도 이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김관영 원내대표나 손학규 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당 소속 의원들과 싸울 수는 없고 네. 이 화살을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돌리고 싶겠죠. 아하.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8명의 의총 소집한 의원들이 선거제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분들 나름대로도 정치적인 소신이나 책임, 앞으로의 정치 생명을 걸고 네.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나경원 원내대표 때문에 마치 바른미래당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집단 퇴장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윤소아 원내대표에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도대체 그 연설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습니다. 아직 안 읽어봤는데 윤리 제소하라고 하니까 오늘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이교섭 단체 대표 연설 끝나고 나서 완전히 끝난 뒤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에 정의당은요. 문희장 의장의 예를 들면서 자유한국당의 집단 퇴장 자체를 강하게 또 비판을 하며 맞섰습니다. 지난주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연설에 항의하자 제 얘기를 듣고 나중에 비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희상 의장은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도 들어야 하며 그것이 민주주의다라며 중재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과 같이 말이 되는 얘기를 듣지도 않고 퇴장하는 것은 무슨 행태입니까? 사실 앞서서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퇴장하는 소란이 벌어졌을 때 연설 방해라면서 윤리위 제소를 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똑같이 또 저는 그거랑은 많이 다른 문제 같아요. 아, 그래요?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저렇게 말하는 바는 이해는 하지만 네.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단상과 의장석을 점거했었잖아요. 네. 국회의장이 문희상 의장이 의사 진행을 하자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응하지 않았고 직접 연설을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지근거리까지 뛰쳐나와서 네.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연설을 안 듣고 한국당 의원들이 나간 것을 칭찬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들어야죠, 앉아서. 그러나 과거에 민주당이 연설을 방해한 것처럼 단상으로 올라가거나 의장석을 점거하지도 않았다. 문희상 의장의 의사 진행을 반대하지도 않았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의의 의미로 본회의실을 잠깐 나갔다 들어온 것과 이 의사 진행 자체가 안 되게 몸싸움까지도 유도하고 촉발시킨 것.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